우선 첫 번째 사설부터 볼까요? 오늘 이슈로는 세 번째 이슈인데 사실은 이거는 3월이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진짜 난 너무 화가 나. 정말 이 정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은요. 유철한이 누굽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이죠.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문제 이 국장님 이번에 스스로 목소리를 버렸잖아요. 극단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반부패 이 국장이 스스로 목소리를 버린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국민권익위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유철한이 위원장이니까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어저께 이 개새끼 뭐랍니까? 와, 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이 국장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있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억울함이 없도록 진상을 조사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지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 외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통해 알려진 거는 김건희 명부패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권익위가 그냥 종결해보려고 하니까 종결하면 안 된다. 이거 수사기관에 넘겨야 된다. 했는데 그거를 위에서 못하게 내리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덮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책임자가 누구냐면 실무가 돌아가신 국장님이었어. 그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삶을 버리신 건데 이건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떤 외압이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유철한 어제 나와갖고 외압은 없었습니다. 외압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인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어요, 개새끼. 그러면서 진상조사 하지 않겠다. 급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대단해요,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어저께죠.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담당하던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 방지 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순직 처리라며 사망 경위랄까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자체 진상조사는 시급하지 않다 했다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중요한 거는 순직이 맞죠. 근데 이 얘기 왜 할까요?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메시지가 가족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한테 하는 얘기. 가족한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부인, 사모님이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당신들 남편, 아버지 순직으로 처리하고 싶어? 왜냐면 순직으로 처리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예사라든 그 이후에 이런 뭐라 그러니까 이 유공자로 가족으로서의 대우하냐 아니냐 대우하냐가 많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직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할지 안 할지 이건 가족들한테 내가 볼 때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죽은 것 때문에 문제제기 하지 마. 일 크게 벌리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면 순직으로 처리하고 자꾸 떠들면은 어차피 자살이니까 이거 순직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볼 때 거의 그런 것 같아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군에서 자살로 목숨을 잃는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옛날에는 순직으로 처리도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순직으로 좀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직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은 국가 유공자로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혜택은 다 빼버리고 그냥 현충원에 안장하는 정도만 하는 걸로 바뀐 게 있거든요. 복잡한 게. 근데 그러니까 그 자살 문제 때문에 순직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제가 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관계자하고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워딩은 아니다. 중요한 건 순직 처리입니다. 순직. 하는 거는 가족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순직 처리 해가지고 유공자로서 대우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개새끼. 저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김 국장은요, 어땠어요? 김건희 사건을 종결한 거와 관련해가지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했다고 괴로워했다는 거 아니야. 지인들한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의견 냈었는데, 바로 그 상급자인 그 부위원장 있죠.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거 무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외압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면 정승윤 부위원장이 있는 건데, 지금 드러난 건 정승윤이지만 정승윤만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외압의 중심에는 정승윤도 있겠지만 이거는 유철한도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 안 그래요? 유철한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유철한? 유철한이 윤석열 대학 동기 아닙니까? 정승윤은요, 윤석열 검찰 후배 아니야. 저는 요번에 이 부패 방지국 국장님과 관련해가지고 그 외압에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면 유철한과 정승윤인데, 내가 봤을 땐 얘네들 조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유철한이 나와가지고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지들이 이걸 말할 자격이 있어 지금? 너희들이 외압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철한이 경위도 조사해보지 않고 무슨 근거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단정하냐라고 한겨레가 묻는 거죠. 외압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는 것도 뭔가 감춰야만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게 할 뿐이다. 아니,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지금 이 국장이 이 삶을 포기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럼 일을 그만두지? 이번처럼 조직 안팎에 외압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 사망 원인만 밝히고 끝내겠다는 건 사실상 실체와 진실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번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이게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김 국장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는 이제 또 고인 사망의 진상조차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을 떼고 국민 권익위가 아니고 김건희 권익위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다. 권익위가 끝내 진상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조사와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밝혀야죠. 정말 대통령 하나가 진짜 엉망이니까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이따 대통령 뽑고 나니까 대한민국 모든 부처가 이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나라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구나. 이걸 진짜 제가 피부로 진짜 뼛속까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이슈였고요. 네 번째 이슈는 어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응급의료 공백 불안. 지금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사설이에요. 한겨레 응급의료 공백 불안, 환자 피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라.
도대체 어떤 총력? 이런 거는 참 대안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대안이 없어, 그냥. 다 국민이 감수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재앙이에요. 피할 수 없는 재앙.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하면서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몇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 이탈 뒤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다가 응급실 맞박한 데가 없어서 뺑뺑이 돌던 응급실 뺑뺑이, 이건 옛날부터 있던 문제였어. 원래부터 있는 문제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 전공이 500명이 다 빠져나가지고 그 문제가 훨씬 더 커졌죠. 응급실 전공이 500명이 빠져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업무 과중으로 번아웃이 된 전문의들의 퇴직, 휴직이 늘면서 응급의료 중단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하면 병상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에 408곳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병상이 6,000개가 있는데 요번에 160개에서 170개 좀 줄였다는 거죠. 6,000개 중에서 160개면은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이라든가 춘천향병원 이런 데들이 지금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지금 뭐 줄거나 지금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는 거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동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 대기하는 응급실 병상이 줄어들면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진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실제 최근에 60대, 70대 환자가 응급실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형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금 뒤늦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제를 바꾸고 경증, 비응급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우리는 전공의한테 너무 의존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전공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당하게 너무 뼈를 갈아갖고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전공의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병원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없이 서서히 바꿔야 될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전공이 10,000명이 싹 빠졌고 일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면 바꿔집니까? 바꿔져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가 방향성은 오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됩니까 이게? 지금 한겨레는 뭐 응급의학과 이외에 진료과목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으로 채용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의료 대란 문제, 의료 시스템 붕괴의 문제, 이거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지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이 없어. 전공의들이 만약에 다 돌아와도 해결되지 않아요. 다 돌아오고 의대 증원 취소하고 학생들 증원하는 거 없었던 걸로 하고, 지금 휴학했던 학생들 다시 복학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뭐 수업 이수하게 하고 막 그렇게 진짜 억지스럽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뭐 전공의들 다음에 지금 전문의가 되지도 않을 거고,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지금 당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은 얼마큼 전문의가 나와야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지금 다 멈춰버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휴학생들은 이미 학업이 이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이해력이 제로인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우리 시스템이 아주 바닥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의료 문제가 지금 언론들이 돌아가면서 사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그 시발점이 뭡니까? 의대 증원 2,000명 배정한 거 그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문제, 이 엄청나게 이를 키운 게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으로 배정한 건데 그 배정한 근거를 보여달라니까 회의록이 없대. 회의록이 없대. 회의록은 아예 없었고 뭐 참고자로 있던 거는 다 폐기했어요. 그 개지랄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다 처벌해야죠 그 새끼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땐 거의 내란에 준하는 죄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의료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 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이게 4번째 이슈였고요. 5번째 이슈입니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죠. 어저께 국민의힘이 네이버 찾아가서 온갖 협박을 하고 돌아왔죠. 와 대박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이런 그 진보 유튜버들 또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네이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들은 완전히 정부한테 바짝 엎드려 갖고 정권 입에 맞춰가지고 지금 포털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네이버를요. 그런데 국힘은 지금의 네이버 모습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이버 앞으로 지금 딱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진보 그런 이 언론들 기사 전면에 올리지 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올려. 지금 거의 그런 거 협박하고 있는 거죠. 거의 네이버를 이젠 KBS 같이 만들려고 협박하고 있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짓거리를 어저께 했습니다. 사설 제목 여당 네이버 겁박 방송의 포털까지 틀어지겠다는 건가? 기가 막히죠. 이게 어저께 국힘당 의원들이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사옥에 와가지고 지금 네이버 관계자들하고 면담하는 이 사진입니다. 국민의힘이 19일 뉴스 유통 편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다. 네이버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가짜 뉴스에 진지라는 거예요. 아니 씨발 네이버한테 가갖고 너희는 좌편향이야 말할 게 아니고 지금 어디 가야 됩니까? 오히려 KBS 가야죠. KBS 가갖고 광복절 날 그 새벽 0시에 나비부인 틀어주고 태국기 거꾸로 그냥 뒤집어갖고 내보내고 저녁에 말도 안 되는 이승만 관련해가지고 우리 헌법이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그 이승만을 방송하는 그런 KBS 갖고 너희들 너무 친일 편향이야라고 비판하면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죠. 네이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의 불리한 뉴스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를 파행시키며 방송 장악을 골몰하더니 이제는 포털마저 틀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가 네이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방문한 거 있죠. 이거는 네이버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2.0 구성과 운영 방식을 논의 중인 사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네이버에 뉴스 컨텐츠 제휴사
그 뉴스, 네이버가 뉴스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앞에 배치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너희들이 뉴스 콘텐츠 제휴사 선정 이거 편향적이야라고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원래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활동을 멈췄거든요. 멈추고 쟤네들이 자꾸 편향적이라고 하니까 편향적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시 이 재평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지금 막 구상하고 있는 찰나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와가지고 외압을 하는 거야. 야,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우리 우파한테, 보수한테, 현 정권한테 유리하게 너희들 구성해. 계획자. 그거 압박하려고 온 거라고, 요번에. 이거는 민간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겁박이라는 거죠. 요번에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 이해진 국정감사 추천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렇게 압박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포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항의 방문은 향후 재평의의 CP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진보 매체를 빼라는 압박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통위도 13일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방침을 밝히면서 네이버를 포함시키며 가세했다. 네이버로선 정부 여당의 파상 공세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론과 공론의 형성은 자유로운 뉴스 편집, 유통이 생명이다.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지만 언론의 비판적 감시를 받아야 할 정부 여당이나 정치권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언론, 포털, 감시는 누가 합니까? 시민사회가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정부가 관여하는 게 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거도 기준도 모호한 가짜 뉴스를 문제 삼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공론장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난 8월 15일 날 막 가짜 뉴스 얘기하고 광복절 날, 그리고 최근에 을지로 훈련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가짜 뉴스 유포하고 있다. 그 개소리 하다 보니까 그게 맞춰갖고 요번에 네이버 방문해갖고 이렇게 항의하고 네이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다. 우연이 아니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5번째 이슈였습니다. 한 6번째 이슈입니다. 6번째 이슈는 이번에 정부가 취약계층 예산을 늘리겠다고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어요. 오늘 최상목이가 추경호 옆에 앉혀놓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개소리인데?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예산은 계속 적자거든요. 적자고 또 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계속 감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갖고 어디서 나갖고 취약계층들 예산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돈이 있는데 예산을 짰는데 알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어. 그럼 남는 돈으로 늘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예산 그 계획 짰던 것도 실행할 수 없도록 지금 적자거든요. 적자야. 거기다가 지금 또 감세까지 한대. 그 돈이 없는데 취약계층한테 지금 할당된 돈을 그대로 제대로 제대로 갑자기 딱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냥 그 예산을 실행하는 거, 이행하는 거,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냥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야. 오히려 늘릴 수는 있지,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다른 취약계층 예산들을 다 빼가지고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에 넣는 거 아니냐. 잘 눈에 띄지 않는 취약계층 재산들 다 없앤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 재산 늘리려면은 쓸데없는 뭐 감세 같은 거 하지 말고 증액은 못할 망정 감세는 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오늘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에서 40조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 주택을 기존 5천 가구에 7천 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변비, 지원 단가 인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는 거예요. 아, 좋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우리가 취약계층들을 위한 예산 늘리겠다는 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세수결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0조 원 감소했어요. 10조 원. 10조 원. 관리재정 지수는 103조 4천억이에요. 지금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정부 여당이 언급한 예산 증액을 실현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듯 어딘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취약층이나 차상위층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0%죠 뭘.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기요하고 그러기 위해 재정 확충이 필수라는 누차의 지적에도 여권은 부자 감세 기조에 괴이할 정도로 집착을 했다. 금투세 폐지해가지고 1조 3천억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투세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 막 얘기하는데 요번에 조국신당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금투세 대상자가 몇 명이냐? 전체의 1%라는 거죠. 1%. 14만 명. 14만 명. 금투세는 그냥 개미 투자자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투자자의 1% 내는 거다. 1%. 근데 이거를 폐지해야겠냐? 그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당연한 정책이고 우선순위인데 당정 협의에서 말한 것처럼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두껍게 지원하려면 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증세가 어렵다면 감세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너무 당연한 말. 응? 지금 증세도 못할 망정 계속 감세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인데 무슨 취약계층 예산을 늘립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 이게 오늘 6번째 경향신문의 이슈였고요. 다음 7번째 이슈입니다. 7번째 이슈는 지금 이것도 언급이 많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왔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집값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사인을 줬어요. 응? 대출금리 인하시키고 그러니까 핑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 뭐 신혼부부들 뭐 지원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 빚내갖고 집 사라고 하면서 집값을 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왔냐면 지난번 88 대책 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뭐 집 공급하겠다. 공급 많이 하면 집값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공급 많이 하면 뭐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빚내가지고 사람들 집사라고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무리하게 집값이 안 떨어지지. 그래서 이건 우선은
그 대출 금리를 잡아야 된다. 대출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5대 은행들이 다 대출 금리를 막 인상하고 있어요. 인상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동아일보는 또 비판하는 거예요. 집값은 못 잡고 시장 왜곡만.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열받겠지. 아니, 지금 대출 너무 싸게 줘가지고 문제라며. 그래서 대출 금리 낮추고 있는데 또 왜 나 또 비판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단순하지 않죠. 이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욕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그 앞에 했던 짓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왕좌왕되면서 시장이 더 교란이 오는 거죠. 동아일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경쟁하듯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계획인 횟수를 합치면 20차 된다는 거죠.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맞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대출 금리가 오르는 역주행을 초래한 건 사실 정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대출을 관리하라고 엄포를 놓고 현장성까지 진행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냥 너희들 금리 올려 그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아일보 말에 따르면 애초에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야. 비판하는 거죠. 정부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부동산 경쟁력을 막겠다면서 저금리 정책대출을 확대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DSR 규제는 미뤘다. 그러더니 이제 와갖고는 왜 금리 안 올리냐고 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예금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대출을 할 때는 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집값과 가계빚도 잡지 못하고 시장만 왜곡시켰다는 거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같은 근본 대책은 도외시하고 그때그때 금리에 개입해 해결하려는 땜질식 관치는 안 하니만 못한다. 그러니까 참 정부도 환장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지금 대출금리 인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똑같아, 의료대단이랑. 아니, 우리가 볼 때 의사들 증원하는 거는 동의한다니까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사들 많아져야 돼, 증원해야 돼, 동의하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2,000명을 그냥 막무가내로 증원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국민이 반발하고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축대밭되게 누가 그런 걸 요구했어? 그걸 누가 요구했습니까? 집 있기를 원하지. 당연히 집 사고 싶었어. 그리고 집값도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정부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막 대출하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응? 은행들 막 욕하면서 너희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 장사하고 있어? 대출 금리 낮춰! 막 협박을 했으면서. 근데 지금하고는 또 이제 야, 대출 금리 왜 이렇게 낮아? 올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칙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정부가 제대로 해야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인상했지? 그럼 이거를 얘네들이 지속해서 할까요? 과연? 과연? 지켜봐야죠.
하여간 뭐 7번째 이슈는 사실은 뭐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8번째 문제. 나홀로 사장 줄폐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있죠. 자영업자가 많은데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근데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뭐냐면 처음부터 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알바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알바들 내보내고 혼자 남은 사람들이야. 근데 최근 들어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내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저께 엊그저께 사물에서 얘기했죠.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IB은행이라든가 투자은행 그리고 KDI 같은 기관들은 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안 좋아갖고 경제 성장률을 낮췄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재부는 어떻게 했어? 기재부는 미친 새끼들. 내수가 좋아지고 있대. 내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잖아. 그 제가 욕했잖아요. 미친 새끼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새끼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사설도 어떤 겁니까? 내수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수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줄폐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25만 원 전국민 지원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냥 어려운 소시민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써가지고 지금 시장에 돈이 말라버렸거든요. 돈 좀 뿌려가지고 돈 좀 흐르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안 하냐고. 이거 안 하려면은 지금 이 어려운 내수를 위해서 뭔가 너희들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도 없어.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가 차마 이재명의 25만원 지원법 이거 하자 말은 안 하지만 딱 전체 뉘앙스는요 그거 하자는 거야. 결국 내수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 동아일보 나홀로 사장 줄폐업 경기 침체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업원 없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 명 늘었대요. 근데 이거 다 합치면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수가 준 거죠. 코로나 위기 때 급증했던 나홀로 사장님이 이처럼 줄어든 건 장사가 잘 돼 직원을 새로 뽑았다기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폐업한 결과로 보인다는 거죠.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없어진 거는 직원을 고용하는 바람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란 우산 그 공제금 있잖아요. 이건 거의 뭡니까? 거의 퇴직금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14%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폐업했다는 거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 근근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고물가와 고금리 또 내수 침체 속에 무더기로 쓰러진 것이다. 문제는 내수가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다. 모든 문제는 뭡니까? 내수가 엉망이라는 거야. 지금 내수가 어려운 거예요. 내수가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빛에 짓눌린 영세 자영업자들 폐업 소출하고 있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빚내간 거 연체율 지금 10% 넘었고요. 요번에 배달앱 수수료 인상, 티몬 UF 미정산 사태 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근데 동아일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진단은 좋아. 근데 해법이 뭐냐? 자영업자들이 출구 없는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밑바닥 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 누가 못해? 어이가 없어. 밑바닥 경기 살리는 게 시급하지. 시급한데 왜 이재명이 민주당이 말하는 25만원 지원법을 왜 반대하고 이거를 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 이 미친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이 쌍놈의 새끼들아.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들도 지금 말하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어렵고 돈이 안 돌고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있다. 지들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정부한테 밑바닥 경기를 좀 살려 그러고 있어. 어떻게 살리려고? 그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통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12조 원, 14조 원 지금 돌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왜 반대하냐고. 반대하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던가. 그 나쁜 새끼들이에요. 정부 새끼들은 내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있고, 이 보수 언론 새끼들은 내수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나왔거든요. 25만 원 지원법. 이거 반대하잖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이 하니까, 이재명이 하니까. 개새끼들. 웃긴 새끼들이에요. 아니 얼마나 지금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수가 어려워갖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얘기했어. 근데 대안도 없고 그냥 막연해. 밑바닥 경기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 그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야 이거는 포퓰리즘이야 그러고 있고. 병신 같은 새끼들. 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8번째 주제였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 야, 중앙일보가 황당해요. 예. 그 기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설이 나왔는데, 사설 굉장히 좋아. 거의 비슷해. 동아일보가 요번에 내수 문제가 심하다. 밑바닥 경기 살려야 된다. 그것처럼 중앙일보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우리들 물가 문제, 또 생산성 문제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결론이 골 때려요. 결론이. 한번 볼까요? 하나만 한 결론. 분석은 좋아. 물가 올리고 생산성 낮추는 이상기후 종합 전략 마련해야. 이런 말 누가 못해. 물가와 전쟁 중인 중앙은행에 강력한 복병이 등장했다. 뭡니까? 이상기후. 폭염,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등 가격이 치솟는 기후플레이션이 물가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축 90여만 마리가 죽었고요. 어류 150만 마리가 죽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다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 이상기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한국은행이 뭐라고 분석했냐면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물가 상승분의 약 10%는 그 이상기후 때문에 오른 거라는 거야. 10%는. 이상기후의 충격은 식료품의 가격을 흔들며 약 3개월 뒤 소비자 물가 0.03%를 포인트를 끌어올렸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갑이 얇아졌고 소비가 줄어갔고 결국은 또 내수가 안 좋아지는 거죠. 경기 위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상기후는 산업 생산도 갉아먹었다. 더위나 가뭄, 홍수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업무 능력 저하와 작황 부진, 또 자연재해 등이 모두 생산 하락으로 이어진다.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산업 생산성이 줄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만큼 이상기후의 경제적 피해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이상기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기후위기가 단순히 그냥 먼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이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내놓는 해법이에요. 이상기후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농산물과 에너지 등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와 각종 재해 복구 비용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단계별로 종합 전략 대책을 마련하래요. 그게 뭔지는 말 안 해. 근데 몇 가지 말하는 거. 우선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 등을 통해 갖고 대체제 마련 중요하다는 거죠. 또 유통 구조 개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각종 재해 관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세우래요.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 자꾸 참여하래요. 누가 몰라 이런 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다 당연한 얘기지. 물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대안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의 이 환경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습니까? 그런 건 비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오늘 뭐 상황에 대한 분석은 좋은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못 써? 하여간 중요한 거 기후위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소비를 줄이고 우리 경기를 위축을 시킨다. 그래서 그냥 기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맞긴 맞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웬일로 본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설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게 오늘 9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사설 7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 미디어 아카데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21기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22기가 9월 달에도 있습니다. 4주 과정, 매주 금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거든요. 아, 지금 난리 났어요.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없는 분들 유튜브 같이 만들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 방송할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방송하고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4주 과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계없이 수요일은 영상 편집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예요. 유튜브 과정이 금요일 날 있고 영상 편집 과정은 3주 과정 있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무리에 여러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광고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저희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미뤘습니다.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심사 기간. 왜냐? 만약에 그냥 일반 뭐 식품이나 그런 거면 저희가 광고를 할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저희가 지금 돈도 급하고 광고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 지인들을 통해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광고를 막 무작정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천연 허브 추출 액상 차입니다, 차.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타갖고 물처럼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효능이 없으면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물이 믿고 구매하시는 건데 그냥 음식을 그냥 먹으면 돼. 내가 먹으면 바로 알잖아. 맛 없는지 안 없는지.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먹어서 효능이 정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오신 분은 이거 엄청나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다 떠나가지고 우선 효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우선 먹어보는 걸로. 이게 그냥 몸무게만 빼는 게 아니고 그 체지방 있잖아요. 체지방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선 그냥 밥 먹으면서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이거를 그냥 물처럼 먹어도 되고,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새는 그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을. 그러니까 길게 말고 하루씩. 그래서 나보러 내일 하루 단식을 하래요. 하루. 단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 대신 이걸 마시라는 거죠.
하루만. 근데 하루만 마셔도 체지방이 빠진다는 거야. 하루 만에. 이게 말이 되나? 근데 해보래 한번. 그래서 한번 뭐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은 그냥 밥 먹지 않고 단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밥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마셔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 병원 갔다 왔거든요. 저는 제가 혈압약을 타기 때문에 어저께가 혈압약 타는 날이었어요. 혈압약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지방 분석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쟀어. 몸무게가 몇이 나왔냐면 이거 뽑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몸무게가 88.9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몸무게가 94였거든요. 이거 뺀 거예요. 나름대로 운동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 88.9예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어. 안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체지방이 체지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보여드렸네. 내가 어저께 한 거 제가 가져올게요. 여기 보면은 있는데 과연 하루 하고 나서 그리고 하루 단식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밥 먹으면서 이거 일주일 동안 마시면서 과연 얼만큼 몸무게가 주는지 체지방이 주는지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효력이 있으면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구매하십시오. 예.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광고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임상실험을 해보겠다. 일주일 임상실험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몸무게는 88.9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보기보다 몸무게가 많다고요? 제가 지금 과체중.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요. 지금 제 키에 제가 키가 178이거든요. 제 키에 몸무게가 78인가 75인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몸무게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한 80, 한 2, 3까지만 빨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저를 임상해보고 효력이 있으면 제가 광고 계약한 다음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사무리는 무조건 여러분 드시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일주일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지금 몸무게 88.9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또 바둑이님 들어오셨고요. 바둑이님, 공부존버님도 오셨고, HC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건진 목사님, 행복한 써니님 오셨습니다.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건진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자전거 타갖고 몸무게가 확 주셨네요. 대단한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요. 그러나 사물이 항상 여러분 이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그냥 소시민들이 하는 그런 해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청료와 제일 중요한 건 월세입니다. 정말 월세 때문에 사물이가 한동훈처럼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사물이가 월세로 고민하지 않도록 지금 들어와 계시는 198명 중에 123명이 10,000원씩 보내주시면 5,000원씩만 보내주셔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세 특기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